투자에 대한 조언은 세상에 정말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뭐 폭락할 때 사라, 아니다 빚부터 갚아라, 매일 마시는 커피값도 아껴야 부자 된다. 맞아요. 서로 막 말이 다르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네,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닉 맥이율리의 책 Just Keep Buying에 대한 여러 서평과 요약본을 가지고요. 이 모든 소음을 딱 잠재우고 데이터가 말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그 단순함의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시장 예측이나 끝없는 절약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요. 아, 제발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자산 형성 전략의 핵심만 딱 뽑아내는 거죠. 사실 이 책 제목인 Just Keep Buying, 즉 그냥 계속 사라라는 말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살아. 이게 듣기에는 진짜 쉬운데 사실 실천하기는 제일 어려운 말 같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막 연이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도 사야 되고 반대로 막 폭락해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도 그냥 기계처럼 계속 사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위 buy the dip, 시장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서 사려고 하잖아요. 네, 저점 매수. 근데 이 책은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데이터로 딱 보여줘요. 핵심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상승한다. 아, 실제로 지난 100년간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요. 뭐 대공황, 두 차례 세계전쟁, 이런 끔찍한 위기들을 다 겪고도 16만 % 넘게 성장했어요. 16만 %요? 와. 네.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흐름, 이 밀물에 올라타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파도를 예측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냥 장기적인 큰 흐름을 믿어라.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좀 파고들어 보죠. 네. 자료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개념이 바로 저축 투자 연속체였어요. 내가 지금 저축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투자에 신경 써야 할지 그 기준점을 알려준다는 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실용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방법이 뭔가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딱 두 숫자만 비교하면 됩니다. 두 개요? 네. 첫째, 내가 내년에 저축할 수 있는 총 금액. 그리고 둘째, 내 투자 자산이 내년에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수익.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이걸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데 제 투자금에서 나오는 예상 수익은 한 2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저축액이 훨씬 크니까 저는 지금 저축 단계에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축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투자는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약간은 도발적인 문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해하기 딱 좋은 말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돈 없으면 저축만 하고 돈 많으면 투자만 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자산 형성 단계에 따라서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아, 방금 예시처럼 저축액이 투자 수익보다 훨씬 큰 단계에서는요. 펀드 수익률 1, 2%더 올리겠다고 밤새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몸값을 높이거나 부업을 해서 저축액 자체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는 거. 이게 자산 증식에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의미예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네요. 많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적은 시드머니를 가지고 수익률에만 너무 목을 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단계에서는 소득 자체를 늘리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이 말이네요. 그러다가 자산이 점점 불어서 연간 투자 수익이 내 연간 저축액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면 네,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나 투자 전략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거고요. 아하, 자연스럽게 초점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렇게 쓱 옮겨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저축, 투자 연속체의 핵심입니다. 내 현재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재테크 전략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축이 더 중요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더 저축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지출을 줄여라 라는 답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맨날 듣는 소리죠. 5달러짜리 라떼를 끊어라 뭐 이런 조언이요. 근데 이 책은 그 통념도 아주 단호하게 뒤집더라고요. 맞아요. 라떼 끊는다고 부자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죠.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것도 그냥 기분적으로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하위 계층은
이미 수입의 대부분을 주거비, 식비 같은 필수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더 줄일 데가 없죠. 네, 더 줄일 허리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삭감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낭비를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의 궤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또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라는 결론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근데 소득이 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씀씀이가 대치 커지는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요. 아, 그렇죠. 이걸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 책은 그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대신 아주 간단한 규칙을 제안하더라고요. 바로 50대 50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만 원 올랐다. 그러면 그중 절반인 250만 원은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 계좌로 바로 보내고 나머지 250만 원은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오, 그건 괜찮네요. 네, 이 원칙만 지키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현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거죠. 아니, 소득이 늘었는데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현타 오죠. 이 규칙이 그 균형을 아주 현실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2배의 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2배의 규칙이요? 네,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헤드폰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사되 그와 똑같은 금액인 30만 원을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함께 투자하는 거예요. 와, 이 2배의 규칙은 진짜 기발한데요? 맨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결제 직전에 망설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 규칙 쓰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통장은 2배로 아프겠지만요. 네, 하지만 그 고통이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죠. 소비의 즐거움하고 투자의 안도감을 동시에 얻는 아주 현명한 심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먼저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주식을 핵심 자산으로 꼽습니다. 주식이요. 네, 물론 위험, 즉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채권을 섞는 그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권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언이 하나 나와요. 제발 개별 주식을 직접 고르려고 하지 마라. 아, 이거는 진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같아요. 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고르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데이터에 따르면요, 수수료를 제외했을 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는 전문 펀드 매니저,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전문가도요? 네, 전문가도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계속해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대안으로 인덱스 펀드나 ETF,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묶어서 파는 상품에 투자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코스피 전체 혹은 S&P 500 전체를 사는 거요. 네, 바로 그거죠. 96%의 평범한 주식들을 피해서 4%의 위대한 주식을 찾아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고르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라. 그럼 다음 질문. 언제 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잖아요. 네, 많이들 그러시죠. 근데 이 책의 대답은 명확해요.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어제였고 두 번째로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다. 즉 돈이 생기면 바로 투자하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일시불 투자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 이게 매달 나눠서 투자하는 분할 매수보다 약 70%의 경우에서 더 높은 수익을 냈어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분할 매수가 위험을 줄이는 정석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는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시장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상향하기 때문에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상승분을 놓치는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아, 심지어 이런 분석 결과도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서 폭락장의 최저점에서만 투자하는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요. 매달 월급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평범한 투자자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이기지 못했대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싸게 살 기회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야,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 부질없다는 걸 데이터가 그냥 보여주네요. 그렇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시장이 50%씩 폭락하면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하잖아요. 물론이죠.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면 가슴이 철렁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근데 이 책은 바로 그 공포를 기회로 재구성하라고 조언해요. 공포를 기회로요? 네. 관점의 전환인데 아주 흥미로워요. 보통 우리는 시장이 50% 하락하면 원금 회복에 100% 수익이 필요하다는 걸 보면서 와, 손실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네, 딱 그렇죠. 원금 찾으려면 2배가 올라야 되니까요. 근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 50% 폭락한 시점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시장이 2년 안에 원래대로 회복된다면 당신은 2년 만에 100%의 수익, 즉 돈이 2배가 된 셈이죠. 이걸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무려 41.5%라는 엄청난 수치예요. 와. 폭락은 끝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없을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라 바로 매수 시점이다. 월가의 격언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죠. 결국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장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입장료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투자를 잘해서 자산을 모아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요. 기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심리적으로는 계속 불안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을 이 책이 깊게 파고들어요. 아, 그 부자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자들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순자산이 수십억 원이 되어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심지어 골드만삭스 CEO였던 억만장자조차 자신은 그냥 잘 사는 정도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위를 쳐다보면서 비교하거든요. 그렇죠. 내 자산이 10억이 되면 100억 자산가가 눈에 들어오고 100억이 되면 그 위가 보이죠. 이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투자를 하는가? 단순히 계좌의 숫자를 불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의 진짜 목적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시간이요? 네.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피터 틸의 사고 실험이 아주 유명하죠. 어떤 거죠? 만약 당신이 워런 버핏의 모든 재산과 인맥을 가질 수 있지만 그의 나이인 90대가 되어야 한다면 그 거래를 하겠는가? 아니요, 거절할 것 같아요. 대부분 거절할 거예요. 돈보다 젊음, 즉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 젊을 때 가진 나의 시간과 능력 같은 인적 자본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나를 먹여 살릴 금융 자본으로 바꾸는 과정이네요. 궁극적으로는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쓰기 위해서요. 네, 바로 그거예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가져다주는 자율성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그게 투자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닉 매기율리의 저스트 킵 바잉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얻은 지혜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네, 그렇죠.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지 말고 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사 모으세요. 라떼값 아끼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늘어난 소득의 절반은 미래를 위해, 절반은 현재를 위해 쓰시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전략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 바로 당신의 시간을 되찾아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돈을 만드는 과정이죠. 삶을 위한 돈. 좋은 말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게임에서 이겼다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테이블에서 돈을 치워라. 아하.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에게 게임에서 이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저 통장에 찍힌 특정 액수의 돈인가요? 아니면 그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당신만의 승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